유아인 프로포폴 대마 의혹에 휩싸이다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유아인 씨는 수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침묵하고 있고 경찰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 씨.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네, 지난 2월 8일입니다. 연예부 기자들이 정말 오후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녁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영화계에서 흥행 보증수표로 불리는 30대 남자 배우가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단독 보도가 떴기 때문입니다. 이 보도 이후에요. 해당 배우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커졌고 기자들 역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경찰서에 막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갑자기 유아인 씨 소속사 측에서 선제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유아인 씨가 최근 이 프로포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식약처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거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이제 마약류 이 어떤 위반에 대해서 이걸 말하자면 심사하고 평상시에 검사하고 요런 데가 이제 식약처예요. 그래서 시작이 식약처였습니다. 유아인 씨가 이제 이게 유아인 씨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면 식약처가 어떻게 이 마약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포착을 하고 경찰에 의뢰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식약처에 이 마약류 위반 통합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상시에 이제 병원에서는 이 말하자면은 프로포폴 처방 권한이 있는 의료 종사자들은 이 식약처의 요 처방한 내역을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보고 안 하면 끝이야. 그게 아니라 요거는 아주 병수까지 이 용량이 딱딱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사실대로 보고를 합니다. 이거를 보고를 하고 나면은 이쪽 이제 식약처에서 봅니다. 이거 너무 기준 용법이라든가 이런 거 좀 위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부에 의과대학 교수도 있고 약학대학 교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분들이 봤을 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의료기관, 병의원이겠죠? 또 그 관계자에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소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소명을 했는데 이거 좀 납득이 잘 가지 않는데 라고 했을 때 그 자문단이, 식약처에 있는 자문단이 수사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 수사 의뢰 명단에 유아인 씨가 있었다. 요렇게 알려지고 있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어떤 식약처의 그 활동에 대한 그 일반적인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유아인 씨는 언제부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걸까요? 네, 일단 조사 결과입니다. 유아인 씨는 2021년 초부터 성형외과 약 10여 곳을 돌면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가 이 정황이 밝혀진 상황인데요. 일단 식약처에서는 그러니까 유아인 씨를 타겟팅했었던 건 아니고요. 일단 뭐 전국에서 이런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요청했냐 51명이었습니다. 51명 중에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본명이 엄홍식이잖아요. 네. 엄홍식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우리 배우 유아인 포함되어 있었는지 몰랐다라는 입장이에요. 또 경찰 같은 경우에는 2월 5일입니다. 유아인 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한 사실을 처음 이제 알고 현장에 출동해서 유아인 씨의 소변 그리고 체모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를 했는데요. 지난 12일 이 검사 결과 프로포폴은 일단 음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숨 돌리나 했는데 문제는 이번에 추가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서 연예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유아인 씨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 13일에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 알렸습니다. 이 건의 같은 경우 이 마약류 관리 법을 위반해가지고 이게 지금 마약 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그리고 이 국가수에 의뢰를 했고 이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제 대상자 유아인 씨죠. 출석해서 또 유아인 씨 말고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출석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국가수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신병 처리를 뭐 이제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렇게 브리핑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식약처, 경찰, 국가수까지 지금 다 총동원이 됐고 그리고 이게 무슨 연예명뿐이 아니고 사회명까지 그냥 막 떠들썩하단 말이에요.
유아인 씨 쪽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소속사 입장은 나왔죠. 이미 한번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평소 유아인 씨라고 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SNS를 통해서 굉장히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라던가 의혹에 직접 소통을 하면서 소신 발언을 해오던 그런 배우로 뭔가 바른 생활 청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배신감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유아인 씨가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팬들도 실망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입장 발표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해명을 내놔라라는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기억에 딱 나는 게 평소 소신 발언을 해오던 그는 도대체 어디 있냐라는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이슈는 뺑소니 처벌 가중입니다.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서 그동안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가 됐었는데요. 이게 징역 12년으로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양형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처벌이 얼마나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뺑소니 교통사고의 유형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고를 낸 뒤에 피해자를 다른 곳에 유기하고 도주를 했는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거 조금 죄질이 무거울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양형 기준이 징역 3년이었는데요. 3년에서 10년 사이였는데 이게 최대 징역 12년으로 2년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형이 더 무겁게 선고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유기하지 않고 도주를 했는데 사망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8년 사이였는데 이것도 역시 최대 징역 10년으로 2년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뺑소니를 하긴 했는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다치기만 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징역 5년에서 6년으로 권고형량이 1년 더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감경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에는 징역 6개월 이상 반드시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었는데요. 수정안에는 상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형을 낮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또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이것도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이것도 조금 더 형이 무거워지게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12월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서 숨지게 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현장을 떠났는데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네. 논란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양형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혼지를 했습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치면 6개월에서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고요. 또 사망을 하게 되면 최대 징역 8년형을 선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형이 더 무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징역 1년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쿨존에서는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돼서도 안 되고 교통사고를 낸다고 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강화되는 법이 모쪼록 이런 사고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피해자도 확 주는 네.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카카오티 콜 몰아주기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티 앱을 통해서 가맹택시에게 호출을 몰아줬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5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가맹택시를 일반 택시보다 우대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카카오티 측에서는 펄쩍 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지금 법정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카카오 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을 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는 거죠? 카카오티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있죠. 그럼 네. 일반 택시가 있고 그 다음에 블루택시라고 블루택시.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블루택시가 가맹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맹을 할 경우에도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유료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택시를 부르는 승객 입장에서도 최대 3,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깨끗한 택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택시 서비스가 좋은 택시다 이렇게 네. 인식을 하는데요. 일단 그걸 가맹택시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택시가 그러니까 그 카카오 측에서 처음에는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맹택시를 우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공정위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택시를 콜을 했다고 하면 일반 택시가 가까이에 있으면 일반 택시를 먼저 콜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맹택시부터 먼저 부를 수 있도록 배차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맹택시 수익이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정에 따르면은 일반 택시에 비해서 비가맹택시에 비해서 최대한 2배 이상의 이익을 그러니까 수익을 더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맹택시 숫자가 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카카오의 시장 점유율이 한 10%대에서 시작했다가 최대 73%까지 높아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바라볼 때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맹택시에게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더욱 시장을 교란시키는 방식으로 우대를 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키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카카오티 측에서는 전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더니 가맹택시의 수락률, 그러니까 콜을 보냈을 때 그걸 내가 받아서 가겠다라고 수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수락률이 가맹택시가 훨씬 높더라. 자연스럽게 배차 알고리즘은 승객 서비스를 위해서 가맹택시, 그러니까 수락률이 높은 택시에게 먼저 배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위 측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카카오티 측의 말이 맞는지 이거는 법정 소송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이 알고리즘 조작이 가능했고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면 저는 이 카카오티뿐이 아니고 우리가 요즘엔 다 모바일로 거래하고 이러는데 거기도 다 알고리즘이 적용되잖아요. 네. 이것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게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뉴스도 뉴스를 배열하는 알고리즘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 네. 포털 측에서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맞네. 우리는 공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공개해라. 그거는 공개하지 못한다. 영업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가운데 뭐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측 설명으로는 승객들이 먼저 배차가 돼서 빨리 이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편의를 보장한 것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찌 생각해 보면 가맹택시가 이 수락률이 높다는 거를 알고 알고리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다른 쪽까지도 한번 혹시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